어, 제가 아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에. 자, 그래도 좀 YMC에 좀 아는 분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꽤 오래전 얘기지만 한 2013년도 이때쯤에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YMCA 현황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사장님들, 그다음에 사무총장님들, 그리고 이제 실무 간사님들 한 100여 분을 인터뷰했었어가지고 제가 꽤 많이 Y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라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지금 공유를 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40분에서 45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해달라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없어도 되나요? 네. 그 혹시 강의 들으시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음성으로 직접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그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이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뭐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 뭐 EBS에서 사회혁신 전문위원이기도 하고 잡다한 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네 번째 한국 YMCA 정운영맹 현황과 사회책임위원회 위원이라고 계속 써놓는 이유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어서 왜 안 열리지? 막 이런 궁금증도 좀 있고 뭐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는 조직이 YMCA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어느 장표에서나 늘 절대 지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제 모금과 재정 관련된 얘기로 들어갈 텐데요. 모금에 대한 다양한 얘기 하기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안 기니까 바로 들어가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재정 원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공공부문 수입이 있고 그리고 민간 기부 수입이 있고 회비와 요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YMCA는 우리 지역은 어, 다음의 재정 원천 중에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그, 음성이 부담스러우면 채팅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회비, 네, 회비와 요금, 네, 좋습니다. 보조금, 네. 지금 아마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꽤 많은 조직들이, 어, 그쵸. 그 공공부문 수입에 의존하는 조직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회원 회비에 의존하는 조직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조직들하고 특정 재정 원천에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 지금 회원 회비라고 대답해 주신 지역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회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줄고 아니면 사업이 줄고 아니면 사업이 늘어나고 이것들이 회원 회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반대로 이제 정부 보조금에 의존을 많이 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솔직히 말해서 뭐 좀 세게 표현을 해서 정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단체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YMCA 같이 전통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부하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위탁해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똑같은 경로로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싶다. 정부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재원을 많이 얻어야 될 수밖에 없냐면 회원들한테 재원을 많이 얻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P라고 얘기하는 서비스 비용을 재정 원천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대입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들을 대신한다, 그리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 조직의 재정 원천 자체가 회비에 대한 기준이 회비에 대한 구성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비영리 조직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재정 원천에 대한 사용에 대한 지출 항목이 사업비, 행정비, 모금비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눕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업비도 고유 목적, 고유 사업비, 특별 사업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도 모금비, 행정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구조는 한국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모금비를 따로 책정하고 있는 조직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비에 대한 얘기와 일반 행정, 일반 관리비 이 정도만 지금 오버헤드만 놓고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모금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랑 이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보실 텐데 이 조직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모금 중심적이다, 회원 친화적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Y에 대한 얘기 먼저 가보면 미국 YMCA가 이제 미국의 100대 NGO 중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깨지지 않는 특성이에요. 가장 재정 구조가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수입 구조도 가장 탄탄하고 그리고 지출 구조도 가장 탄탄한 게 미국 YMCA입니다. 물론 더 Y라고 지금 쓰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마음 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100개의 미국에 있는 상위 기관 100개 NGO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금 비용과 모금액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상관관계라는 건 둘 사이에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쳐져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모금이 잘 돼서 재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모금 비용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금이 잘 되는 건지는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조직들이 모금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조직들이 모금액이 크다라는 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이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이제 8대 NPO라고 얘기하는 단체들을 봤더니 기부금 수입이 전체 수입의 70% 정도를 육박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사이즈가 18%, 한 20% 내외 정도로 나타나고요. 수익 사업이나 이제 기타 수입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당연히 조직에 대한 재정 원천 자체가 기부금, 회원 회비에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8대 NGO 중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8대 NGO 중에서는 아름다운 가게만 모금비에 대한 행정 지침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금 비율이 몇 %입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은 지금 현재는 그 아름다운 가게 정도가 유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특성들을 보면 도대체 모금은 실제로 잘 늘어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지금 제가 추측할 때 YMCA 간사로 꽤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20년 전보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은 재정이 얼마만큼 늘었을까? 지금 보시는 건 한국의 평균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2001년에서 2011년도까지 지금 약 3배 정도가, 약 2배 정도가 증가하고요. 2015년도, 16년도 정도까지 했을 때 3배 정도가 예산이 전체적인 총량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13년도에 YMCA 컨설팅을 했었을 때 고민스러웠던 게 YMCA는 재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 모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됐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 모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모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기부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조직이에요. 1998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서 1999년도부터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데 약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지금 보시는 숫자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27배 정도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더 성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약 30배 정도 이상의 성장해 있는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정 기부금 단체니까 당연히 모금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YMCA라는 시민운동 단체니까 모금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여연대는 어땠을까요? 보시는 화면처럼 참여연대도 기부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시민사회단체라고 기부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한 얘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패션 같은 경우는 한국에 1991년에 들어왔는데 이 속도 보이세요? 지금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46배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거는 2010년도까지요. 이 조직에 모금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 4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조직에. 4사람이 거의 이제 200억 정도까지 300억 정도의까지의 모금들을 성공해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났어요. 뭐 물론 이런 조직들은 모금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특성은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기부금이 증가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부금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전에는 기부금을 우리가 기부금을 신고하고 이제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 감면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부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걸 안 해주면 기부를 잘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기부금 신고자 추이는 줄어듭니다.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부하는 사람은 그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 감면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한국에 있는 단체들은 어디가 투명한가, 어디가 잘하나, 돈을 잘 집행해 주는 조직은 어딘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도, 14년도 기사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YMCA가 어디 있죠? 지금 F그룹에 있어요. 이 얘기가 뭐였냐면 F그룹이다. 한국 YMCA는 기부금과 관련된 투명성 지표에서 F등급을 받았어요. 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 YMCA에서 대응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거를 YMCA에 계셨던 간사님들한테 이걸 이메일로 보내드렸었어요. 그때 처음 아셨대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기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어요. 이 기사에서 나왔던 한국 YMCA가 이제 F 확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는 기부금과 관련된 수입과 이제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한테 공표하고 있습니까? 라는 내용에서 거의 안 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표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F가 나왔는데요. 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은 회원단체죠. 그러니까 지역 YMCA를 회원으로 갖고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민 회원들이 회원은 아닌 단체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반 회원들에게 이 기부금과 관련된 정보를 오픈해줘야 될 의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쓰셨던 당사자가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특성, 재단법인의 특성, 사단법인의 특성, 어떤 법인의 특성 그런 걸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YMCA 잘 못하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기자들은 이런 연구자들 이런 내용들을 조사했던 분들은
되려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는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다른 기관들은 어떨까? 그리고 전체적인 모금과 관련된 흐름들은 어떨까라는 걸 짧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금을 한다라는 것은 큰 현실적인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감소했고 기관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이럴 때 이제 모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어요. 재정 원천에 대한 다양성을 좀 만들게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볼게요. 기존 사업을 좀 확장해 볼게요. 이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관 입장에서의 얘기고요.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거예요. 라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기부자인 회원들을 새로운 동역자로 인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나와 함께,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YMCA를 비롯한 시민사회들이 가장 크게, 가장 뼈아프게 들었던, 한 최근 20년 정도 동안 뼈아프게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시민 없는 시민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도 이런 모금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를 돈으로 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었던 내용, 가졌던 내용에서 비롯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국내 비영리 단체의 예산이나 운영 현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가장 힘들어하는 건 활동 예산이 부족하다. 근데 사업비나 인건비가 부족해요. 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 확보 방법을 봤을 때 회비에 대한 비중, 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비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출과 관련돼서는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출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 사업에 대한 얘기보다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이게 실질적으로는요, 기부금품 운영과 모집과 운영에 대한 법률과 관련됐을 때 지금 현재처럼 지출을 하고 있는 거는 법률 위반 사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 사업을 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비중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에 대한 규모를 좀 살펴보면, 지금 회원 규모가 좀 크면 클수록 후원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리 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YMCA의 이제 전체 회원 숫자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지금 하단에 보시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오른쪽에 박스 쳐놓은 10만 명, 3만 명 이상의 10만 명 이하에서 이제 초과하는 그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시는 분은 30만 명까지 회원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한 5만 명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만한 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회원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해합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이제 기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봤더니, YMCA에서 가장 많은 기부자들의 기부 액수는, 회원들의 기부 액수, 회비에 대한 액수는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원 미만을 납부하는 회원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기부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은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2011년도에 30% 정도 됐다가 2017년도에 67%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두 군데 단체에 그 회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정기 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대부분의 경우가 어디에 하고 있냐면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우리가 다 아는 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대형 NGO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럼 그들 단체의 역할은 굉장히 기부할 할 만한 역할이고, 우리가 YMCA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않았을까? 반대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돼서 YMCA는 회원단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KCOC의 회원단체 이사 단체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사 단체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사업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만 딱 돌아가 볼게요.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단체들이 대부분 모금 사업을 잘 하는데 YMCA는 해당 항목과 관련돼서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모금이 잘 되는 지점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지점에 대해서 모금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훨씬 많지 않았나라고 좀 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액이요, 지금 큰 금액이 이제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조금 표시하면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기부자는 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게요, 지금 그 1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액 기부자들은 지금 사실은 여기에 가장 많이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한 달에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내외를 한 달에 10,000원에서 3만 원 내외 정도를 기부를 월정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근데 YMCA의 모금 활동을 보면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그냥 10만 원 내세요. 아니면은 1년에 뭐 청소년 Y 같은 경우는 3,000원 뭐 이런 데도 많았죠. 그 회원 회비의 금액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우리가 회원으로 사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모금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모의 모금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모금액에 대한 얘기가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으냐면, 금액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요, 그 단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 단체, 여러 기관에 이제 기부를 하거든요. YMCA에도 제가 세 군데에 기부를 해요. 근데 한 군데는요, 10,000원을 하고요. 한 군데는요, 5만 원을 하고요. 한 군데는 15,000원을 해요. 가장 관심도가 많은 단체는 어딜까요? 당연히 5만 원 내는 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5만 원 내는 단체, 제가 반대로 10,000원, 15,000원, 5만 원 내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자주 연락하는 단체는 어딜까요? 예상은 잘 안 되지만 사실은 10,000원 내는 데가 가장 연락을 많이 해요. 물론 5만 원 내는데도 연락을 많이 하십니다. 5만 원 내는 곳은 정말 필요한 연락을 반드시 하세요. 근데 10,000원을 기부하는 곳은요, 제가 10,00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 단체는, 그 지역은 무슨 모금이다 아니면 재정과 관련된 뭔가 한다 할 때마다 연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5만 원을 내고 있는 데는 매번 돈을 달라고 요청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는 그 모금 활동, 재정 모금과 관련된 운동에 에너지 투입이 어느 정도 줄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점 그 에너지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고민의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모금과 관련된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기부를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나라고 봤더니,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 스마트 기기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약 65%에서 70% 정도까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기부들이 사람을 통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고요, SNS 채널을 통해서 기부하고,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기부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마 SNS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기부 요청 관련된, 모금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연락 온 거 말고요, 그런 형태로 잘 준비되어 있는 YMCA 모금 운동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잘 없어요, YMCA 안에.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 안 한다라는 내용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단체의 기부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투명하든 투명하지 않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이슈를 누군가가 담당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는 핑계로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투명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부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들은 생각보다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명성에 대한 얘기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지금 혹시 케어라는 단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동물권 운동하는 단체고요. 그 동물권 단체인데 유기동물 보호를 하면서 이제 그 안락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이 케어라는 단체만 그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동물단체, 동물보호단체 후원자 이탈 현황이라고 해서 A단체, B단체, C단체 모든 단체가 한꺼번에 기부금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가 일을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면 유관 단체들이 같이 기부금이 줄어들어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 정인이 사태 기억나세요? 정인이 사건. 네. 어느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게 홀트 아동복지회하고 연결된 일이었어요. 홀트 아동복지회와 연결된 일이라는 사실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금세 알아챕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 기부금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타기관들에 대한 얘기에서 동물권 단체를 좀 중심으로 제가 조금, 요즘 왜 제가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냐면 굉장히 핫하기 때문이에요. 기부금에 대한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동물권 단체들이어서 동물권 단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여드리는데,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운동권 카라, 국내 동물권 1, 2위 단체입니다. 보시면 16년도에서 17년도 넘어오면서 꽤 많이 성장을 했죠. 금액이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17년도에서 18년도 제자리 걸음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WWF, 유럽에서 온 동물운동 단체예요. 여기는 16년도에서 17년도도 상승을 했고 17년도에서 18년도에도 상승을 했네요. 상승폭이 좀 줄기는 했지만 그린피스도 보시면 상승을 합니다. 상승폭에 대한 건 줄어들지만 이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국내 단체는 상승을 안 하고 제자리에 걸음을 했는데 왜 해외 단체들은 상승을 했을까? 라는 지점에 대한 아주 단순한 답은요. 동물운동단체, 국내에 있는 동물권 단체들은요, 모금과 관련된 특별 부서가 별로 없었어요. 특정되어 있는 부서가 없었고, 어떻게 모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펼칠까에 대한 전략이나 전술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WWF나 지금 그린피스라는 단체는 국내에서요, 동물운동과 관련된 어드보커시는 하죠. 어드보커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원들의 대부분은 모금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뭐 그냥 제가 아주 편하게 동물자유연대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모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70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8년도에서 19년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거든요. 20년도, 21년도 넘어오면서 약 30억 가까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특성에서 딱 하나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부서를 만들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계속 받았어요. 그랬더니 늘어납니다. 근데 인원을 뭐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부분 실무자를 채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비용 수반적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결과로 이제 모금액이 증가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아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지금 모바일 SNS를 통한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약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증액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무엇인가 시도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서 이제 지금 뭐 그린피스나 WWF, 뭐 카라 뭐 이런 조직들이 지금 함께 잘 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은 조금 살펴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성에서 지금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에서 빠질 수 없는 조직이, 우리가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밀레니얼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요. 사회 변화에도 관심이 많고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특성들을 봤더니 SNS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특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금과 관련된 내용도 SNS 채널을 통해서 모금을 했을 때 이들의 유입에 대한 정도가 빠르고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생활 속 실천이나 착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기부를 했어요. 그걸로 이제 끝이 났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기부를 했는 어떤 목적 때문에 기부를 했는데 그 일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실천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YMCA의 어떤 특정 활동에 대해서 밀레니얼 세대들은 뭐 SNS에 자기 글을 올리기도 하고 사진을 게시하기도 해서 다른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기부와 관련된 거나 이제 사회변화 활동과 관련된 거에서 이슈나 가치에 공감하는 활동이나 쉽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참여하는 방식을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이 친구들의 참여에 대한 폭이 넓어지더라 라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문서는 지금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재단하고 진저지 프로젝트가 이제 준비했던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문서 동그라미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문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밀레니얼들이 공익활동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NS 관련된 내용에서도요. 지금 SNS다 아니면 포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가장 편하게 여겼던 게 네이버 통해서 뭔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유튜브에 대한 매체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매체적으로 유튜브에 무엇인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가? 유튜브에 우리를 팔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현상이 또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금과 관련된 투명성 이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서 넘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최종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혜자를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내가 모자뜨기를 해서 모자를 만질 수 있어서 이 모자뜨기,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제 기아 대책에서 만들었던 이제 모자뜨기 이제 캠페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했는데 모자 뜨는 그 키트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 키트를 가지고 모자를 다 뜨고 나면 다시 보내주면 그거를 해외 현장에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 현장에 이제 뜨여진 모자를 보내는 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구나. 관심도가 높아지는구나. 비판적으로 한다면 왜 다 만든 모자를 해외 현장에 신생아들한테 모자를 다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걸 좋은 모습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모자라는 게 필요해.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래라는 걸 깨닫게 하는 학습 효과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불호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직에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현재 굿즈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리몬드 같은 경우가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과 관련된 굿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보시면 동물권, 뭐 유방암, 환경 뭐 이런 쪽에서 특별 모금을 이제 굿즈를 가지고 특별 모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금 조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시사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근데 국내적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YMCA 입장에서도 이런 고민들도 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열심히 그 현장 관련된 얘기를 열심히 했고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부터 이제 YMCA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 얘기들도 좀 들어가는데요. 코로나19가 터졌더니 비영리 단체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크게 축소되었다, 조금 축소되었다. 약 90%의 단체들이 이제 이런 응답을 했고요. 별 변화가 없었다 이런 단체도 있었지만 늘어났다라는 단체가 6.7%, 6.8%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어떠셨어요? 우리는 지역에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조직 있으세요? 네, 잘 없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은 축소되었다라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 조직들은 왜 늘어났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온라인 해외 봉사 관련된 국제개발 단체들은 대부분 해외로 자체를 못 나가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그 고민들을 했던 단체들은 현지 기반 봉사활동을 못하니까 원격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하는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코이카에서 지원해줬던 국제개발 협력 사업들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다 몰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안 되는 숫자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지금 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온오프라인을 좀 뛰어넘는 무슨 활동에 대한 진화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원격과 현장을 좀 융합하고 있는 혼합형 봉사활동도 생기고요. 혼합형 활동들도 생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상에서 뭔가 활동들을 만들어내는 특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하지만 더 재밌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줌으로 강의를 들었던데 메타버스 상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는 환경 자체가 에듀테크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에듀테크가 최근 3년 동안 10배 정도가 성장을 했어요. 이용자 수도 마찬가지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에듀테크나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선점하는 조직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YMCA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얘기는 이 단체들 중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오비들을 데리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조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대학에서 그 대학생 봉사단을 했던 SK그룹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SK그룹에서 이제 이런 봉사 프로그램 봉사단들을 운영하고 나서 이제 그 오비들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비들과 YB들이 조금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뭐 이 SK 써니봉사단 같은 경우 오비가 됐던 뭐 YB가 됐던 기부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나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었던 다른 단체는 이제 점프라는 사단법인인데요. 여기는 멘토링 봉사를 했던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알럼나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했던, 활동을 했던 이 알럼나이의 성과가 우리 조직의 성과예요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활동 후에 사회에 진출했던 알럼나이들의 소식을 좀 팔로우업도 하고 성장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걸 통해서 이들이 우리 기관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는 이유. 내가 성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또 다른 나를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니즈들을 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이 종료된 이후 한 5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선배들이 돌아오면서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시간도 내지만 내 재정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도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조직, 굉장히 잘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티치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라이프 이즈 알럼 해가지고 알럼나이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럼나이들이 이제 함께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보여주고 알럼나이들이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알럼나이들이나 아니면 YMCA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기부를 하라고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YMCA하고 멀어질 이유는 사실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안 찾아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2년 전에 이제 간사학교에서 코로나 막 생겼을 때 간사학교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또 강의를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간사학교에서 강의를 했을 때 제가 3시간을 요청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못됐게 한 5시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뭐 제가 3시간 강의를 하든 5시간 강의를 하든 저한테 돌아오는 몫은 똑같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YMCA가. 근데 너무 좋아요. 불러주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불러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를 안 불러줄까? 심지어 강사비 안 준다고 해도 갈 것 같은데 충분히 가서 이제 뭐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고 기부해달라고 하면 기부도 할 것 같은데 왜 안 불러주지? 내년에는 누가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비 안 주시고 뭐 그 커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커피를 쏘세요. 그러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YMCA의 저보다 YMCA라는 조직에 저보다 애착이 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자꾸 잊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조직이 왜 외연이 확대되지 않을까, 재정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 고민에 실제로 우리가 자꾸 사람을 잊어요. 운동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 운동은 사실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들이. 근데 그거에서 자꾸 중심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금에 대한 얘기도 돈으로 모금을 한다라고. 모금은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모금을 프렌드레이징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돈으로 보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근데 사람으로 보고 친구라고 보고 동역자로 볼 때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더라. 이 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YMCA에서 가장 큰 유명한 인사는 누구였을까요? 어, 누구였을까요? 전 진짜 궁금해요. 뭐 국회의원이신 뭐 이하경 의원님이 가장 유명한 분일까요? 아니면 아기 스포츠단 출신인 김재동 씨가 가장 유명한 분일까요? 어, 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기대되는 10년 후가 가장 기대되는 청년 Y에는 누군가? 그 사람은 누굴까? 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자랑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배출되는 조직이에요. 우리가 만들었던 저는 YMCA 운동하면 제일 저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담배 자판기 없애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YMCA가 한 줄 아는 사람은 YMCA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만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얘기도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해왔던 얘기 사실 가벼운 얘기들이 없었어요. 정말 중요했고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얘기들을 가장 선점했던 그런 시점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YMCA 채널들은 어떤 채널을 갖고 있을까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긴 하지만 헤비 유저들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조직 차원에서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지역들도 한정적인 것 같아요. YMCA에 대한 소식들은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통해서 찾는 것도 사실 영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조직에 대한 얘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외부에서 YMCA라는 조직을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알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을 YMCA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동하고 있는 사람을 모르는 경우에 무엇인가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우리가 모금 재정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얘기에서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두서없이 빠르게 지금 한 얘기를 40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기로 열심히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서 사실 제가 준비드렸던 강의안 설명도 채 못했어요. 근데 뭐 더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제가 더 할 수 있겠지만 이 줌에서 만나는 시간들은 한정적이라서 제가 조금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막 아까 그 총장님 하셨던 것처럼 막 질문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좀 힌트 좀 주세요. 네,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역마다의 또 물론 사정들이 있겠지만요. 네, 궁금한 것들을 먼저 우선 질문을 받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셔도 괜찮은데요. 질문을 먼저 안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뭐 저랑 소통하셨던 이해솔 간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같이 고민되는 영역들이 좀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1, 2학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바람에 강의를 아, 실시를 듣지는 네네네, 못했는데요. 그 네네, PPT를 잠깐 봤을 때는 어쨌든 비영리에서 이런 흐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운영 원리가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100% 적용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저희만의 그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갖기 위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 소비자들, 회원들 혹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걸 방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펀드레이징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솔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약간 부연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요. YMCA 재정적으로 건강한 단체 아닙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원 회비로 우리가 유지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전체 YMCA와 위스탁 시설 다 놓고 봤을 때 전체 예산 중에 80% 이상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아파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YMCA도 그렇고요. YWCA도 비슷해요. 그런데 YWCA는 그것 때문에 위스탁 시설을 줄이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대표님 그 대구 MCA 심열 간사입니다. 네네. 그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요. 네, 그 감사합니다. 내용들이 대구 MCA에 이렇게 지나온 오랜 세월 동안에 싸웠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Y가 갖고 있는 그 회원 운동체에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Y가 각 지역의 Y가 모금 운동을 했지만 또 회원 회비를 받고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이렇게 공개적이거나 어디에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폐쇄적이라고 좀 생각하는 거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놓치고 갔던 것들이 끝에 말씀해 주셨던 프렌드십이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를 너무 놓치고 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남아야지 그 사람이 끝으로 해서 성장해서 그 지도력들이 다시 Y를 끌고 그 다시 다른 성장한 친구들이 또 다시 Y를 끌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대구 Y는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위주로 너무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영이라기보다는 올드라는 표현을 쓰는 분도 간혹 있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Y를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영맨이냐 올드지 올드 YMCA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그 청년들이나 그 회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튼 말씀을 듣고 조금은 다시 본연의 그 본연의 마음을 갖고 좀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거는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더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모금에 대한 관련된 게 있으시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모금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활동보다는 메타버스에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그게 모금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을 하면 이제 메타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타버스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제페토라는 매체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매체가 있고 또 하나는 이프렌드라는 매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유저가 이제 자유롭게 진출입하는 곳은 이제 제페토라는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이제 메타버스 트랙인데요.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모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일반 성인들은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의 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가장 이제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활동력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지금 현재는 게더타운이라는 매체입니다. 근데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요, 모금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단체가 뭘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총회를 해요. 아니면 온라인 설명회를 해요. 이런 현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올해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경로가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경로가 요러요러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많이 진행해 주시는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연맹에서 이제 서울시로부터 수탁받고 있는 네네. 네,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네네. 질문부터 먼저 드리자면 네네. 강의 중에서 뭐 들은 여러 가지 상념들이나 이제 생각들은 되게 네네. 많은데 질문만 먼저 집약해서 드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이렇게 길에서 거리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모금이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대 단체들 같은 경우 거리 후원하고 있는 캠페이너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이미지가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예, 그 돈을 모으는 것에 사람의 저 귀중한 인력을 저런 식으로 동원하는 것 이제 뭔가 소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이제 그래서 이게 내용 전달이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거리 모금의 이 실제적인 이렇게 뭐지 운동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를 통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조금 그 지점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 단체들은 모금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활동가들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모금 담당자들이 막 여러 군데 모금을 뭐 이렇게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 사실은 기관이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컨텐츠들이 소개가 되고 입소문이 되고 뭐 홈페이지라든지 SNS 활동들이 다 돼서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기에 좋은 모금을 요청하기에 좋은 판들이 또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 모두가 시너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모금 담당자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네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 거리모금과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서 한 2013년도까지 가장 많이 늘어났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던 모금 방식이 거리모금이었어요. 2010년에서 13년도 사이에.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버전으로 어디로 갔냐면 DRTV라고 해요. DRTV라고 뭘로 간 거냐면 케이블 TV나 이런 데 모금 광고 있죠. 뭐 그 광고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2018년도 정도쯤부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SNS 모금 활동들이 많이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거리 모금과 관련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는데, 이제 메커니즘 상에서 이게 운동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냐면, 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리에서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부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얘기예요. 근데 기부를 한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늘 지나가고 있는데 1분의 시간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 저게 도대체 뭐지? 라는 얘기를 지금 현재 첫 번째 이제 길에서 지나가다가 그 고민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저런 상황이 있어? 근데 1분이면은 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일까?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1분이 도대체 뭐예요? 라는 두 번째 이제 거리 모금 하는 사람이 다시 1분의 시간을 드리면, 1분의 시간으로 사람 한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 1분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그때서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자기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기부를 할까 말까 그날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1분이라는 게 기부하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나갈 때 내가 기부하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맞아?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네 번째가 됐던 다섯 번째가 됐던 여섯 번째가 됐던 어느 시점에 기부로 이어지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모금은 한 번 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1회기적으로 듣고 기부를 하는 경우보다는요, 보통 3회에서 5회 사이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뭐 공장과자 줄이기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동참할게요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 공장과자는 도대체 뭐야? 이런 고민들을 스스로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의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고민하던 사람들이 기부할 곳을 찾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거리 모금의 중요한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서명만 하면 내가 기부를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실을 따가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한 게 거리 모금의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모금, 이거는 모금 관련된 모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도대체 뭘 할까? 그 질문에서 첫 번째, 기관의 홍보를 합니다. 두 번째, 그 홍보의 방식 중에 내가 아니라, 홍보 담당자가 아니라 시민, 회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해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모금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이 의미 있다라고 만들어주고 여기에 동참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모금 담당자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해서 내가 기부하세요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모금 담당자들은요. 그 홍보 문구를 만들잖아요.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 문구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읽어야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웹다보나 이런 걸 만들 때 어디에 기부 버튼을 눌러야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경로를 사람들이 보고 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현황들에 대한 것, 이야기, 스토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금 담당자라고 해서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그거보다 기자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기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가까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소액, 그 일반 회원 대상의 모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해요. 반면에 이제 거액을 모금하는 모금 담당자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거액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을 모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성은 기관의 미래 전략을 찾는 게 특성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시민이 그 회원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어 라는 걸 찾아내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걸 기관의 리더십과 그 회원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게 더 명확하게 이제 그 모금 담당자, 특히 거액 모금 담당자들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사업들을 진행할 때 대부분 이제 그 새로 시작할 때 거액 모금 담당자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사업들에 늘 해오던 사업들에 대한 결실에 대한 얘기, 참여자를 더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액 모금 담당자들이 활동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괜찮을까요? 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부하기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또 관리 운영을 하시는 활동가 간사님들이 그 기부하기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작업을 다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기 그쵸, 그쵸. 사업에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활동가들이 어디에 기부하기 버튼이 있는지까지를 누르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문성만을 모아놓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웹자보의 기부하기 버튼까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고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모금 담당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효린 간사님 질문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 교수님 말씀 듣고 네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투명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YMC의 존폐 위기를 논하는 게 지금 회비로 인해서 저희 Y요. 예, 네네네. 저희 Y의 목적 사업비는 사실 없고 회비로서 그 사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대다 보니까 힘듦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좀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네네. 회원을 그리고 해봤는데 전 회원 모집을 좀 많이 했었어요. 후원회 모집이랑 그런 것들을요. 지역사회니까. 근데 저는 막 500명 회원 늘려봐야겠다 했는데 이 회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이 10년을 계속 지속하지 않는 딜레마에 전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액을 늘리는 건 어려움이 있겠다. 사람의 명수로. 제가 볼 때 돈에 대한 수치가 아니라 와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 하니까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신뢰를 줄까? 저 계속 그 간사 지금 2학기 받으면서 그 과제를 어떻게 해낼까? 첫 번째 논문보다도 그 신뢰, 지역에서의 YMC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모금에 대해서 저는 좀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네네. 오래 받고 그래서 이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다. 전 질문보다는 교수님 거 보면서 제 거에 저희 YMC 운동을 좀 비춰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고 있다, 어느 정도에 와 있다, 잘하고 있다, 잘 마무리했다가 아니에요. 사실 신뢰를 주는 건 우리가 잘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신뢰를 높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지난 YMCA에 이제 간사님이 만약에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사님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던 회원들 있잖아요.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YMCA 조직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YMCA라는 조직으로 회원이 된 건지 아니면 우리 조직에 있는 구성원 누군가의 개인기로 조직이 그 사람이 회원이 됐는지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이 갑자기 만약에 YWCA로 가셨다. 그럼 다 YWCA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회원들이 이탈한다라는 내용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10%씩, 아니, 첫 번째는 20%. 내가 100명을 이제 회원을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가 지나고 나면 20명이 줄어요. 그리고 나서 절반으로 그 두 번째가 되면 첫 번째 100명 모았던 사람 중에 80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 또 8명이 또 줄어요. 그럼 72명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또 거기 중에 또 얼마가 또 줄어요. 그래서 보통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난 사람들만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회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잊어요. 회원인지를 까먹어요. 아니면 저들이 나를 찾아주겠지. 막연한 기대감을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 나의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니 저들이 나를 기억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기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5년 이상 회원인 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진성 회원이에요. 우리 조직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더 많이 아껴주셔야 되고 더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 다른 총장님이 그러셨는데 술을 많이 샀어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술을 사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접촉 빈도가 높아져야 돼요. 회원들하고. 그래서 이제 오래 계신 분들하고 꼭 모임을 만드셔라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어디서 한번 이 얘기를 YMCA에서도 했었고요. YWCA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한 적이 있어요. YWCA에서 바로 그 다음에 그 5년 이상 된 이제 그 회원들 모임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임 와서 특강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년에는 모임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같이 워크숍 가시자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워크숍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이랬을 때 그 회원들은 그 Y가 내 목소리 귀 기울여 주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친구가 됐구나, YMCA 동역자가 됐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신뢰가 저절로 계속 쌓입니다. 내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준 기부금으로 월급을 YMCA 중에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다 아세요. 기부금 내시는 분들. 근데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조직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할 때 떠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한효림 간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저는 YMCA는 존재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Y를 사랑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네. 네, 양단 선생님. 네, 저는 간단하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YMCA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그러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다 따라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우선은 투명도를 어떻게든 높일 수 있는, 그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지 않는 방식이라도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것하고 접촉 빈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요거보다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YMCA에 이제
제일 YMCA가 좋았던 시도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아마 이제 경북 YMCA, 경북 지역 YMCA들끼리 회원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시도를 했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YMCA 회원이 구미에 가면 YMCA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나는 잠은 구미에서 자요. 그런데 나는 생활은 대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구미 YMCA에서의 회원 신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구 YMCA에 가면 회원인지 아닌지 예전에는 긴가민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MCA 회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통합을 하니까, 이런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폐합을 해주니까 나는 대구 YMCA 회원이기도 하고 뭐 그냥 YMCA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시도들이 지역들마다 내 회원, 우리 회원들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강하세요. YMCA에 있는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두세 번 시도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시도가 일단 되어야, 통합이 되어야 YMCA가 무엇인가의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각 지역 YMCA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회원들만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지역 YMCA들이 숫자가, 그 모법인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 간사님들의 활동 그 숫자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못 살아남아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뭐 5개의 지역이 한 사람이 관리자를 둬서 회원들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은 연맹이 이 부분에선 책임을 지고 하겠어요, 뭐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우선되어야 메시지도 이제 한쪽에서 정해줄 수 있을 거고요.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뭐 마산 Y의 투명성, 어느 Y의 투명성 이렇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 그 한국 YMC의 투명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산이 잘 못해요, 아니면 어디가 잘 못해요, 이거는 회원들, YMCA 회원들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잘할 거야. 전체가 잘한다고 얘기가 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중에 개선될 거야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언론에 나오는 YMCA라는 이름은 사실 전국 Y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얘기에서 핸들링 해줄 수 있고, 그런 통합 시스템이 되고 나야 그 투명성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을까요, 이 정도? 네. 김경혜 간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기 스포츠단이 뭐 어쨌든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회원 확장 운동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한테 큰 수익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누군가가 나가면 따라서 나가는 정도의 그냥 인맥에 의한 뭐 이런 모금 활동이었고, 저희 사업을 보고 뭐 내지는 저희가 하는 일에 뭐 감명을 받아서 하신 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모금이라는 게 돈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이제 그 방법이 뭘까라는 숙제가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회원의 날에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 회원 확장 운동에 참여해 주신 이제 어떤 분께 감사패를 드리겠다, 좀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괜찮다라고 하고 거부를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뵌 적도 없는 분입니다. 근데 저희 활동에 있어서 이분들은 그냥 인맥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냥 돈만 내고 있고 관계를 원하지는 않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일단은 그 YMCA뿐만 아니라요, 대부분의 이제 거대 NGO들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약간 뒤로 빠지 재정적인 부담에 대한 거는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뒤로 빠지시는 모습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그 조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빠지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들어보셨겠지만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동창회가요. 한 40대에는 안 갑니다. 한 40대에서 50될 때까지는 잘 안 가요. 동창회를. 그리고 50대가 지나고 나면요. 사람들이 오세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시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몇몇 분들 오시는 분만 오십니다. 그리고 안 오세요. 여기에서 왜 안 왔을까라는 내용은 그 안에 불편한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하고 싸웠거나 다투었거나 나랑 의견이 다른데 내가 참아줘야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면 피하세요. 근데 그 경험들에 대한 얘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편안한 얘기, 편안한 주제, 편안한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얘기 듣는 힘이 약해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이분들을 만약에 모신다, 이분들하고 무엇인가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나 뵙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드리는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 서울대학교에서 모금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약속을 설날 10시에 잡으셨대요. 설날 10시. 그 모금 관련된 그 거액 모금 하시던 분이 그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설날 10시잖아요. 근데 10시에 약속 10시보다 한 30분 일찍 가서 그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대요. 안 오시는 거예요. 10시가 돼도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그분이 그냥 가버리셨으면 그분을 못 만났는데 1시쯤 되니까 이분이 계속 자기 앞에 서 있던 차에서 내리시더래요. 그리고 3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사업과 관련된 얘기, 기부를 얼마 할게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고 잠깐 나랑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합시다 하고는 4시간 동안 자기 삶에 대한 얘기만 하시더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서 이러한 재력을 이루었어. 그런데 나는 당신이 나를 결국에 내가 나올 거라고 믿어준 그 3시간 30분의 기다림을 믿고 당신한테 내가 얻은 재력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 볼게.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유일하게 그 모금가가 잘했다라고 생각드는 건 3시간 반을 기다리신 것도 잘했지만 그 얘기가 스스로 그 얘기 하시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고 반응해드렸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마음이 풀리셨겠죠.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특히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 속 안에 약간 삐쳐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사실 저는 제가 연맹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놀러 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지금 연맹에 놀러 가본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삐쳐 있다. 대부분 삐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삐친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해솔 간사님한테 요청받은 시간은 지금까지인데 사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더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김양화 간사님은 아무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진행만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교수님 말씀 저도 정말 공감 가게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조금 해소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게 모금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돈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정말 사람을 잘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철학을 한 번 더 배웠고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 회원 조직에 구성하고 모금하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잘 되새겨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한번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우리 Y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굴 보지 좀 된 사람, 아니면 우리 Y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같이 했었던 사람, 근데 회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사람, 꼭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군이 될 거예요. Y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존재라고. 왜냐면은 Y 선배님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Y를 절대 못 놔요. Y가 나를 잊었다라고 해서 서운하고 삐쳐있기는 할 수 있어도 Y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주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을 잘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해 주는,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잘 연결해 주시는 간사님들 되시기를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